아, 책을 안 갖고 오셨어요? 여긴 책 없어? 같이 봐야지. 그러면 오늘 저 빨리 가서 저쪽에 저기 뭐 어느 쪽 빨리 가서 같이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저쪽에 이쪽에 여사님 이쪽으로 가. 빨리. 이게 410페이지 뭐 거기서부터 할 차례죠? 아, 410페이지에 가시면 이거 평방미터당 제주도 원가 구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 총 금액이 얼마냐면 3억 나온 거죠. 개발업자 이윤 6천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예. 네. 근데 건축비 지수가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얼마예요? 100. 지금은 얼마? 그러니까 1.3이겠죠?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3억 9천 나오겠죠? 네, 3억 9천을 거기 보면은 연면적이 1250이죠? 이걸로 나누면은 얼마 나온다? 31만 2천원 나오겠죠? 평방미터당. 그렇죠? 그 답이 1번이고요.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답을 뭐 찾는 것보다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에서는 관찰감가 인정 안 하죠. 근데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정은 관찰감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뭐 그런 내용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제주도 원가 기초하죠. 이거 우리가 그려서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얘는 뭐를 기초로? 제주도 원가 기초로 뭐를 해서? 얘는 시장가치 구하는 게 목적이고, 얘는 무슨 원가? 시등원가. 감가를 공제해서 뭐 이건 장부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기본적인 것만 해주세요. 기본적인 것만. 얘 관찰감가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얘는 안 한다. 뭐 그런 내용 정도 기초하시면 되죠. 그래서 4번에 가면 감가수정에서는 경제적 감가를 행하는데, 감가상각에서는 경제적 감가를 행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얘는 감가요인을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인 감가요인까지 다 반영하죠. 그러니까 뭐를 반영한다는 얘기냐면 시장성에 대한 것도 반영한다는 얘기고, 얘는 뭐만 반영한다는 거예요? 물리적, 기능적 요인만 반영해요.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셔가지고요. 9번에 가면 9번, 10번 정해법, 정률법 이런 게 있는데, 제목만 정확하게 알아두셔도 돼요. 정해법의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균등삼각법. 정률법은 체감삼각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매년의 감가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하겠죠. 얘는 매년의 감가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체감하겠죠. 네? 정해법, 정률법. 예, 그런 정도라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거기 9번에 보면 3번에 정률법은 감가누계액이 경과년수에 따라 증가하나 매년의 감가액이 감소하는 바 체감삼각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감가누계액은 어차피 증가하잖아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근데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4번 지문에는 때 얘기했었죠.
상환기금법은 매년의 감가액을 적게 하는 대신에 그 감가액에 대한 이자 발생을 전제로 하니까 대상 물건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면 틀리죠. 과대평가한다고 그랬죠. 이런 거잖아요. 얘가 정액법인데 얘는 매년의 감가액이 300만 원이에요. 3년이 경과했어요. 그럼 3년 동안 얼마? 900이 감가, 아니 300, 한 50만 원이라고 그때 했을걸요? 35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1050. 공제했고. 그럼 남는 게 얼마 남겠어요? 8,950만 원. 이게 이제 남아있는 잔존가치고. 근데 여기 있는 상환기금법은 매년의 감가액을 적게 가지고 간다 그랬죠? 300씩. 그럼 여기에 900이죠. 그럼 남는 요 부분은 뭐로 나중에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자로. 근데 어쨌든 간에 잔존가치는 9,100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업 잔존가치가 과대평가되죠.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기금법은 기업회계에서는 잘 안 쓴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잔존가치가 크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소평가했다는 건 틀린 거예요. 무슨 평가?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보시면 10번에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고 상환기금법이 있으면요. 요 중에 딱 하나만 외부의 운용에서 이자 발생하는 건 얘밖에 없죠. 상환기금법.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모두 회수된 감가상각액을 적정한 이율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거 틀린 거죠.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뒷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관찰감가법 뭐 이런 요건들은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13번에 가시게 되면 신축 후 5년이 경과한 건물의 면적이 100평방미터고요.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의 제조도 원가가 1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잔존 내용연수 45년, 그 다음에 내용연수 만료시의 잔가율이 10%, 정액법으로 구할 때 적산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냥 하나 정도 그냥 계산해 보시게 되면 계산 문제가 얘네는 이번에는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감정평가 규칙에서 삭제됐으니까 오늘 방법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 이거 수정 안 해드렸나요? 해드렸을 것 같은데? 436페이지 있죠? 네, 436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1번 있잖아요. 거기 하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에서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해놨잖아요. 그 중에 일단 니은이 일단 틀린 거예요. 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고 다른 방법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개정이 돼갖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거래사례기법을 쓸 수 있다고 개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디귿에 갈 때 감가 수용을 할 때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중에서 적정한 방법에 따라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게 삭제됐다고요. 이 조문이. 그러니까 지금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감가상각액을 구할 때 지금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조문이 없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성립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얘는 그냥 지워버리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얘도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내용연수고, 내용연수인데 이게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그러죠. 경제적 내용연수는 경과연수하고 잔존 내용연수의 합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내용연수라고 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얘같이 몇 년 경과했고, 나머지 잔존이 얼마? 얘가 몇 년이라는 거죠? 50년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면적이 100인데 제주도 원가가 평당 100만 원이니까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제주도 원가가 1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잔가율 준 게 10% 줬죠? 1억에 10%는 얼마겠어요? 1000만 원. 그럼 1억에서 얼마 빼라는 얘기죠? 1000만 원. 그럼 얘가 얼마? 9천이죠. 그럼 9천을 갖다가 얼마로? 5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180 나오죠?
180에다가 몇 년 경과한 거예요? 5년. 그럼 180 곱하기 5 하면 900이죠, 900. 그럼 1억에서 900 빼면 9100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렇게 해서 요 9000을 얼마로 나누면 50으로 나누면 180만 원 나오는데요. 우리가 감가 누계액이라는 게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경과년수를. 경과년수가 5년, 매년의 감가액이 180 하면은 나오는 게 얼마? 900. 그러면 적산 가격은 제조나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 빼면 되니까. 그럼 남는 게 얼마? 9,100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정도 하나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5번에 나온 것 같은 정률법으로 구하면 얼마냐 뭐 이런 것 있죠. 그건 생략하셔도 돼요. 건물의 감가액 구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원가법이기 때문에 기계, 기구 등의 감가액을 구하는 정률법은 정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지금까지 나온 선례가 없어요. 참고로 우리가 이 지금 하는 원가법이 있잖아요. 원가법이 무슨 가치 구하는 거예요? 건물 가치. 건물의 감가액은 이걸로 구하잖아요. 얘는 기계에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로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게 문제집마다 보면요. 정률법으로 구하는 게 안 나오는 문제집이 있고 저걸 또 실려놓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냥 감정평가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예제를 갖다가 집어넣은 경우가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안 나오니까 참고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16번에 가시면 비교 방식 및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일단 이제 거기 보시면요. 3번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에 있어서 종합적 비교법은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높지만 평가사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틀리죠. 참고로 거래 사례 비교법은요. 상당히 비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얘네가 우리가 수업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얘가 사례 가격으로부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지계면에서 무슨 가격을? 비중 가격을 구하는데 이 모든 작업을 그냥 평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사마다 편차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사례비법에서 구한 산정된 가격에서는 오차 범위를 30%까지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두 사람이 들어가요. 복수평가라고 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둘의 격차가 몇 프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해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종합적인 비교법을 할 때는 평가사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이게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그냥 자꾸 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제일 좋은 방법은 컴퓨터 통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좋은 컴퓨터를 쓰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컴퓨터가 뭐 조금 성능이 떨어지면 근데 이게 컴퓨터 사준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기상예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법이 좀 발달하든가. 근데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애들은 주로 수익 방식을 쓴다고요. 수익 환원법을. 그럼 걔들은 그게 왜 가능하냐면 자료가 정확해요. 세그 신고가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장부가 항상 두 개예요. 그죠? 건물주가 혼자 갖고 있는 보는 장부가 있고 내는 보여주는 장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료가 수집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감정평가 보고서가 이게 서식형 보고서예요. 빈칸 메워가는 거. 이렇게. 근데 미국 애들은 서술형 보고서예요. 이게 어태치가 된다고요. 그게 뭐 틀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에 대한 걸 바꾸려고 그러면 보고서 양식부터 바꿔야 돼요. 그것부터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니까. 그래서 16번에서는 답이 3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18번에 가시게 되면 비교 방식에서 사례 가격의 정상화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례 수직 기준 아시나요? 사례 수직 기준?
그래요. 못 들은 차신 거 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지금. 그쵸? 우리가 얘 순서가 사례 채택 기준에 부합되는 사례 구하고요. 두 번째가 이 사례를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지역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면은 얘가 끝난다고. 면적은 개별 요인이니까 여기에 그냥 포함시켜서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례 선택 기준이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정 보정의 가능성, 시점 수행의 가능성,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성 해서 네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면 저거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네? 기억 안 나시나요? 이게 위치의 유사성, 물적 유사성, 시점 수정의 가능성, 그 다음에 사정 보정의 가능성. 네 가지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 구하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어디? 인근 지역. 인근 지역에서 구하기 힘들면 어디서? 유사 지역. 유사 지역에서 구한 애들은 최소한 이거는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사례 구하라는 얘기고. 물리적인 부분이 똑같은 애 구하면 좋은데 약간의 격차는 있을 수 있죠. 면적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무슨 요인에? 네,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성이 있는 사례 구하라고 그랬고. 시점 수행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기준 시점과 거래 시점이 같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근데 차이가 있으면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시점을 알 수 있는? 네, 거래 시점을 알 수 있는 사례를 구해야 되죠. 거래 시점을 모르는 사례는 구하면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보정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사례를 수집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조건이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얘기했었죠. 괜찮아요. 저기 이거 뭐 자주 나오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그게 저기 안 해도 돼요. 그죠? 이거 모르는 것보다 아까 그거 저기 3방식에서 가격 입력 그 제목 모르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네? 아니 그거는 저기 뭐예요. 그냥 묶어서 하는 건데 그거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야 그렇다선 치더라도.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 18번에 이렇게 돼 있죠. 4번에 매수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라고 거래한 건부지 사례라면 사례 가격에 예상되는 철거비를 공제해서 사례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게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이게 철거 대상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이 토지의 시세가 만약에 10억이란 얘기죠. 10억이면데 얘를 만약에 이거 철거하는데 비용이 만약에 1억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토지의 시세가 원래 10억인데 이걸 매수하는 사람이 이걸 10억 주고 살 리는 없겠죠. 당연히 이걸 빼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보다는 어떻게 돼요? 1억 싸게 산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보증해 주면은 얘는 9억에 거래됐을 거니까 당연히 플러스 얼마를 해줘야 돼요. 1억을 해줘야지만 정상치로 수정을 해서 평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제하기로 했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기출지문에 뭐 썼던 거예요. 그냥 그때 내고 욕 바가지로 먹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중개사지 평가사냐 뭐를 보정을 하고 우리가 직접 보정하냐 뭐 이것도 난리 난 거죠. 그런 표현 요즘 안 쓰는 거죠. 그냥 간결하게 해줘요. 간결하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내용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9번에 틀린 것 할 때요. 시점 수정의 결과 산정되는 가격은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의 가격이다 그러면 틀리죠. 이거는 그냥 사례를 뭐 한 거예요. 정상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사례 가격이 1억이래요. 1억.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요 시점 수정을 하잖아요. 뭐를 해요?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의 가격과 무슨 시점?
예, 기준점의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수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같으면 수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례 가격을 이렇게 구했어요. 1억 원. 근데 얘가 거래됐던 시점이 1년 전에 거래된 건데 1년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한 20% 정도의 어떤 이제 가격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얘는 1년 전의 가격은 1억이지만 요즘 시세는 얼마라는 거예요? 1억 한 2천 정도에 거래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수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억 2천이라는 게 그게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기를 수정을 해놓고 난 상태에서 지역과 개별 요인과 이런 비교를 또 거쳐야 되지만 이 가격이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점 수정한 가격이 이게 최종 가격은 아니라는 거야. 요거는 단지 시점 수정 후의 가격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거 왜 설명하냐면 모의고사 혹시 다른 거 문제집 풀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그 인간은 이거 안 가르쳐 줬는데 뭐 이래갖고 그럴까봐 지금 하나 또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죠? 에? 참고로 안 나오는 건 안 나와요. 에? 아니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다고 자 참고하세요 이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다 짚어갖고 몇 개는. 근데 뒤에 나오는 애들이 있죠. 뒤에 21번 22번 뭐 이런 것 있죠. 네.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으시면 도움이 되죠. 그런 건 단순히 뭐 하는 거예요? 보정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항상 뭐만 생각하면 돼요? 기준이 무슨 부동산? 사례. 여기에는 무슨 부동산? 대상. 기준은 다 100을 놓고 우세하면 더해주면 되고 열세하면 빼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는 할 수 있나요? 그 정도는? 21번 같은 경우는 그거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거래점의 지수가 100이고 기준점의 지수가 105죠. 그럼 얘는 100분의 105죠. 네. 새우내를 갖다 쓰러뜨리면은 105가 먼저 앞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지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95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0.95. 그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시점 수정은. 그러니까 얘는 비율 자체로만 수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는 할 수 있으겠어요? 그 정도는? 그러면 22번도 우리가 해봤죠. 22번 안에 들어가면 표준지는 다 얼마를 주고요. 100으로 주고 가로 조건을 보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100분의 100 마이너스 3이니까 100분의 97이다 이런 얘기죠. 100분의 97이면 0.97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플러스 3이니까 100분의 얼마? 103. 그러면 1.03. 세 번째 나온 애는 마이너스 1이니까 100분의 99. 그럼 얘는 0.99.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100분의 10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1.01. 그럼 얘가 다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나오는 게 0.999 이렇게 떨어지겠죠. 23번에 대한 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뒷장에 나오는 24번에 대한 것에서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가격 구하라고는 안 줄 거예요. 다만 수정은 제대로 돼 있는지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 정도. 거기 보면은 사례부동산이 특별한 사정으로 10% 싸게 얼마에 거래됐대요? 1억 원에 거래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얘는 90분의 얼마? 100에 놀리죠. 그 다음에 거래점의 지가지수는 100이고 긴줌의 지가지수는 120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00분의 120. 그 다음에 동의술권 내 유사지역이 인근 지역보다 몇 프로 우세해야 돼요? 10%. 그러면 110분의 100. 그 다음에 대상부동산이 사례부동산보다 110% 우세하다죠. 그럼 100분의 110. 이거겠죠. 요걸 요렇게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실전에서는 만약에 비교하게 되면 3개밖에 안 줄 거예요. 4개씩도 안 줘죠. 그럼 얘 다 계산했으니까 90분의 100이니까 1.111 뭐 이렇게 나갈 거고. 그럼 얘는 1.2가. 110분의 100 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0.9 정도 나오겠죠? 100분의 110 하면 1.1이죠? 이거 계산하면 이제 수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한 1.373 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1억 원 곱하기 1.373 곱하게 되면은 1억 3,300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나오는 거죠. 한번 풀어보진 않았나요? 오늘 처음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숫자 나올 때요. 1.111 이게 계산기 두들기면 1.111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거기서부터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 수치가 딱 떨어져요. 이게 자르면 안 나오고 1.11 나와서 거기서 끊어버리게 되면 끝자리가 안 맞아요. 안 맞으면서 금액이 1억 3,300만 원이 안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1.333333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뭐냐면 근사값으로 구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사값으로. 근데 실전에 가면 웬만하면 맞춰서 줘요. 계산기 툭 두들기면 툭 떨어지게끔 줘요. 그리고 24번을 못 풀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응? 이거 매년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속상해가거나 그랬을 필요는 없다고요. 다만 이렇게 보정하는 거 정도 한두 개 나오는 거 정도는 그래도 손을 볼 수 있으면야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익환원법에 대한 거는요, 웬만하면은 뭐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뒷장으로 가시면 27번에 그 정도 순수익 있죠? 얘가 이거를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요 수익은 무슨 수익이냐면 미래 수익인 거예요. 기준 시점으로부터 향후 1년간 벌을 거라고 예상하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거기 27번에 가면 2번에 순수익을 발생시킬 능력을 나타내는 미래 순이익이 아니고 실제 발생된 순이익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미래 수익을 기초로 한다는 건 이제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거기 환원율이 있으면 얘는 자본 수익률 플러스 뭐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쵸? 이 자본 회수율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각률. 감가상각률. 요 자본 수익률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되겠어요? 할인율. 왜냐하면 요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자본 수익률은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서 주어지는 이자율은 위험에 대한 대가가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위험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자본 수익률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영한. 그래서 할인율 플러스 자본 회수율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28번에 가면 1번에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다고 돼 있죠. 예, 그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재매덕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크면 자본 회수율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자, 만약에 여기 건물이 있어요. 건물에 대한 자본 수익률이 10%예요. 그러면 3억에 대한 10%면은 얘가 매년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겠어요? 근데 이 3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때 이 건물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겠죠. 뭐가 발생하겠어요? 감가상각이. 그래서 건물과 같은 상각자산의 상각률은 우리가 n분의 1 써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50분의 1이겠죠. 그러면 얘는 0.02니까 몇 프로? 2%예요. 그럼 얘는 매년 3천의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얼마? 600만 원씩에게 감가상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1930년대는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냐면, 만약에 세종시에서 태어났으면 여기서 성장해서 여기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여기서 집 사고 여기서 말년을 보내다가 여기서 사망하는 이런 구조였다고요. 그러니까 외부로 이주한다 안 한다. 농업사 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 하나 딱 갖고 있으면 이 수명이 다 할 때까지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갖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가게 되면 50년 이후가 되면 얘가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보유기간 중에 이 투자한 돈을 다 뭐 해야 돼요? 회수해야 되니까. 매년 얼마씩. 60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니까 그거만큼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거 쓰는 방법이 이게 직접환원법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든가 에르두법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은 이 수명이 50년이면 50년이 다 할 때까지 보유하는 가정이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5년 보유한 다음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보유기간 중에 이렇게 자본회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수명이 다 할 때까지 보유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5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3억짜리니까 3억에 2%면 이제 600이라고 그랬죠. 600에 5년이면 얼마겠어요? 그러면 3천만 원 정도의 감가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요 기간 중에 자본회수하는 걸 고려하지 않고 3억짜리를 5년 후에 내가 4억에 팔았어요. 그럼 남는 차익이 1억 있죠. 이걸로 상쇄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별도의 자본회수를 하지 않고. 내가 보유하는 기간에 감가상각은 발생했어도 차익이 남았으니까 그걸로 별도의 자본회수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자본 회수율이 있잖아요. 이게 환원율이 커지면 수익 가격이 작아지죠. 그럼 거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재매도 가격이 뭐보다 크다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보유 기간 중에 가치가 상승했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보유 기간 중에 가치가 상승하면 자본 회수율이 0보다 작아져야죠. 얘가 낮아져야 되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시험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소식이 완전히 끊긴 거예요. 여기까지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는 직접 환원법하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자본회수의 논리를 다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물어볼 일이 없죠. 그냥 그래도 설명을 안 해드리고 가면 나중에 이게 틀림없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혀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또 궁금할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설명 한번 해드린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 다만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서 그 정도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몇 가지 있었어요? 5가지. 시조 투엘부 그래서 5가지 해줬어요. 기억하시나요? 시조 투엘부? 네? 그 중에서 여기 투자결합법 안에 가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죠. 물리적 투자결합법에서는 부동산이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와 건물의 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서로 같다 틀리다. 그렇죠. 다르니까 각각 수익률 구해서 가중 평균한 걸로 전체 수익률 계산하라고 그랬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부동산이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서로 같다 틀리다. 서로 틀리다 그랬죠. 이거 같다 그러면 틀려요. 여기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에르도법은 누구의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 LG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의 소득은 뭐를? 세전 기초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소득세 반영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랬어요. 세전이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부채감당법 아시죠? 누구의 입장에서? 유일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거예요. 얘 하나만. 예? 그 정도라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얘기가 거기 425페이지에 가면 이 문제 틀린 건 2번인데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금융적 투자결합법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저당 투자자의 저당 상수와 지분 투자자의 지분 배당률을 가중 평균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동일하다면 틀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거기 4번에 에르두법이 있죠. 에르두법은 투자결합법을 개량한 방법으로 세전현금 수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득세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5번에 가면 부채감당법은 누구의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 입장이라. 이거 지분 투자자 입장이라면 틀리겠죠. 예, 그 정도라도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셔서 뒤에 계산하는 이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기 뭐예요? 필요재경비 항목에서 뭐 구하거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기출 뭐 이런 거. 그냥 43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32페이지 가면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제주도 원가 우리가 해봤었죠. 거기 하면은 1번에 신축 시점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항상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그 다음에 대체 원가로 가면 기능적 감가수용 필요하다고 그랬죠.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제주도 원가 산정할 때 개발업자 이윤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포함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가건설이든 도급이든 뭐 준 거 기준으로 그랬어요. 도급 준 걸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답이다 이런 얘기죠. 실제는 그냥 간단하게 줘요. 틀리고 뭐 힘들게 이렇게는 안 줘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아까 우리가 430페이지에서 물건별 감정평가 했었죠. 거기서 1번을 수정했었죠. 네, 2번을 가시면 그거 2번에 가면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요. 사정 보정을 감안을 안 해요. 표준지 공시가로 이미 선정이 될 때 사정 보정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지를 기초로 무슨 가격을 개별 공시가 산정하거나 그럴 때는 사정 보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국공유지는 표준지를 선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공유지는. 왜냐하면 국공유지의 시세는 일반 시세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까지 다 있어요. 그 자료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그때 가서 보시고 반복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뒷장에 가시게 되면 3번에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물건의 종별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떤 기본적인 건 다 알아야 되죠. 영어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건물하고 대지를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무슨 법? 거래사. 일괄하면 무조건 거래사립법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가면 토지의 평가에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 지역,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속하는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개별 공시가 아니라 뭐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바로 풀 수 있죠. 4번에 보면은 주된 평가인데 건물 원가법, 과수원 거래사례, 영업권 수익환원법, 토지는 공시가를 기준한 비교 방식,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의 일괄 평가하면은 무슨 법 쓰라? 거래사례비법. 일괄하면 뭐 쓰라고 그랬어요? 거래사례비법. 그 다음에 그 6번에서는요, 물건별 평가 원칙에 대해 있을 때, 토지 평가는 거래사례비법에 틀렸다는 얘기죠. 일단은 공시가 기준법이 원칙이고, 얘를 쓰려고 그러면 앞에 문장이 들어와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사례나 아니면 뭐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는 얘를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가 들어왔을 때 쓸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거기 6장에 441페이지에 가면 가격 공시에도 있죠. 여기도 이게 나오죠. 3번에 가면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해서 공시하면 틀렸겠죠. 아까 공동주택은 얘를 구별한다 안 한다. 이게 얘 자주 써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 할 때 거기다가 아까 체킹해주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정도 정확하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가게 되면 가격 공시에도 나와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5번에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국장에게,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가격 및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개시라고 그랬죠. 개만 시장군수 구청장. 그죠? 개 말고 공동주택, 그 다음에 뭐 표준주택, 얘들은 다 누구한테? 국장에게. 그거 기억하시나요? 국시,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문제로 나와서, 이건 내가 아는 거야. 그래서 답을 찍을 때가 그때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해봤죠. 이인청 할 수 있을 때, 이인청을 누구누구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그 다음에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있죠. 다 인청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은행 입장에서도 담보로 자꾸 돈을 빌려줬는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 회수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3번에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자는 표준지 공시가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예, 그래서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4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국장은 이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런 거예요. 또 이신청도 결정 공실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이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은 2번이 틀린 거죠.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는 뭐 표준지 공시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3번에 가면 국장은 매년 공시기준 현재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할 수 있죠. 근데 평가할 때 만약에 공동주택의 전세권이나 이 공동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조건이 안 달리는 거로. 우리가 표준지 평가할 때도 낮이로 보고 하잖아요.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는 걸로. 그건 똑같은 거예요. 주택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거기 가시면 5번 문제 있죠. 5번에 가면 거기 5번 문제 5번에 가면 표준주택 가격은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거죠.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5번 문제 5번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풀었을 때 40번 5번 지문하고 같잖아요. 그게 표준주택이 아니라 무슨 주택? 개별주택 및 무슨 주택? 공동주택 가격은 이거를 얘 하나만 넣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얘 하나만 넣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두 개를 다 넣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긴 표준주택이라니까 틀린 거죠.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7번 문제 가잖아요. 7번 문제 가면 다시 또 5번 지문이 있죠. 5번에 가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이 표현 나와 있죠. 이 표현을 잘 쓰는 거예요. 특히 왜 얘를 또 많이 쓰냐면 얘네들을 표준주택이 있잖아요. 근데 왜 표준주택이 안 들어오고 이게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해서 틀리게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냐하면 표준주택을 쓸 수가 없죠. 얘가 있으니까. 표준주택을 쓰면 얘에 대한 정보는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주택가, 개별주택가, 무슨 주택,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 이론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는 다 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제 구분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게 종류가 되게 많죠. 많은데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거기다가 이거대로 다 해놨어요. 토지, 주택, 비주거용까지 해갖고 칸으로 해갖고 이쪽은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정도 숙지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조문인데 조문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법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규칙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도 정리하려면 또 앉고 쓰러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리는 다 해놨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분량도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축소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양면 20페이지면 또 분량이 많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 괜찮다. 이거보다 훨씬 얇으니까. 그래도 봐야 돼요. 손을 봐서 그래도 해갖고 그게 만약에 자료를 드리게 되면
그래도 한 이 사이즈 이렇게는 드려야 될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A4로 보게 되면 너무 또 글자가 작으면 안 보일 테니까 어쨌든 또 보고 하여간 기운들 내시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 선생님 요거는 풀어야 됩니다 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풀 때마다 그거 틀린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용어라도 그죠? 합심하셔가지고 웬만하면 남아서 실력이 조금 안 되는 분들이 남아서 공부할 때 실력이 있는 분들이 좀 케어도 좀 해주시고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뭐 동반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좁은 바닥에서 그렇잖아요. 힘들 내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